국민의힘이 어제부터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거물급 예비 후보들을 다른 지역구로 재배치하기로 하면서 2명의 전 현직 중진과 전직 장관까지 나선 서울 중성동을 면접에선 후보 간 기싸움이 팽팽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구 조정 생각이 있느냐 해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지역구 조정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신청한 제가 조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당의 자산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보지만 당이 경선을 결정하면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고 다른 곳에서도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면접이고요. 또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면서 오늘 유세를 가야 되는 게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당의 고민을 계속 제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협조할 의지가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정용환 공천관리위원장은 하태경 의원과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운 전 의원이 나란히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을은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99%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어젯밤 공천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 3명 모두 지역구를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서울 종로 등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지역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경기도 내 36개 지역구와 인천, 전북 지역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틀째 면접 심사를 이어갑니다. 또 어제 진행한 서울과 제주, 광주 지역 면접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단수 추천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사실상의 컷오프로 평가받는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 일정이 선거구 획정 지연 탓에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어제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경선을 할 수가 없고 하위 20% 의원들에게도 경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일정들이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는 발표 당시 특정인을 거론한 적이 없고 불출마하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 특정인을 지목해 말한 것처럼 나와 안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엇갈린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안 돼. 라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여당하고 싸웠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그게 단연 1번, 2번, 3번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문 주류들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 책임지고 험지로 가십시오. 이런 기류가 계속된다면 당은 분열입니까? 총선도 분열입니다. 필패라고 봅니다. 가장 큰 바로미터이자 잣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종석 저 실장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지도부도 고민하고 있다. 추 전 장관 전략공천설 이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전방위에서의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검토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이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첫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창당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회의 뒤 발표한 합의문에서 정책적인 연합을 비롯해 비례대표 추천, 지역구 후보 연합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녹색정의당을 향해 이번 주말이 시한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는 건데 범야권 비례연합 정당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연대 대상이 아니라며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최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여권을 정조준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의 카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지역구 출마나 다른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제3지대가 뭉친 개혁신당과는 힘을 합칠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공언한 만큼 제가 이준석 신당과 합친다는 얘기는 뭐 천지개벽이 있다도 있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범야권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손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민주당은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실무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조국 신당은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만 만들 거라며 조 전 장관의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 장본인의 등판으로 자칫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고 중도층이 이탈할까 우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에 기여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을 맹비난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가 이런 판을 깔아준 거라며 민주당까지 싸잡아 겨냥했습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이 마법을 누가 부린 겁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부린 겁니다. 민주당의 거리두기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행보는 출발부터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정치적 운신의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는 결국 여론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의대 정원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보다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반발할 움직임도 있어 진료 대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밤샘 토론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대학병원 진료 차질을 피하게 됐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감시망을 피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차례로 휴가를 내 진료실을 떠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또 병원과 수련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료 현장을 떠나는 방안도 점쳐집니다. 2월 말이면 해마다 10% 정도 병원을 옮기는 응급의학과의 경우 이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쪽 병원에서는 그만두고 다음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서워해야 하는 게 지금 의사들 파업이 아닙니다. 의사들의 포기예요.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각자 계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반발할 경우 사실상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진로를 그렇게 통으로 다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극한 투쟁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대화 설득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주 전국적으로 권기대회를 통해 투쟁력을 모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는 이달 말 본격적으로 투쟁하자는 목소리도 있어서 진료 대란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공의 협의회에 이어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 대표자들도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어제 저녁 임시총회를 열어 전국 의대 대표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이달 진행되는 대학 등록을 거부하는 동맹 휴학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경질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진 회의에서 뜻을 모은 이석재 부회장은 정몽규 회장과의 독대에서 사퇴를 건의했고 정 회장은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소집된 축구협회 임원회의에서 선수 출신 협회 부회장과 임원들은 경질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분위기가 전부 다 지금 사퇴 쪽으로 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분들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머지들도 이제 다 그 얘기들 다 했지. 이석재 협회 부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정몽규 회장을 독대해 임원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임원회의가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니지만 협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만큼 정 회장도 당초 유임 쪽으로 기울었던 입장에서 한 달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회장님 뜻을 나한테 아까 살짝 붙이더라고. 명분이 있어야 4강까지 올라가. 그래도 그나마 뭐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정몽규 회장은 내일 열리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개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질의 최종 걸림돌은 역시 자녀 연봉입니다. 클린스만 감독만 대략 70억, 코치진을 포함하면 약 80억 원을 줘야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한다는 것도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계획보다 늘어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최근 300억을 대출받았는데 정 회장은 위약금을 줄 경우 악화되는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올해 들어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달보다 0.6%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know that rental inflation has slowed, but it takes a while to show up in CPI. We see how the economy is moving, and we don't focus on a one month data. 시장은 올해 첫 물가 데이터가 예상치를 웃돈 데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9% 상승을 점쳤지만 기대와 달리 2%대 진입에 실패한 겁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Right, that does throw kind of a monkey wrench in this broader narrative, that we were going to kind of see the end of the tightening cycle and the really aggressive assumptions that markets had in terms of rate cuts, kind of going through this year. 최근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며 강세장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2% 가까이 빠졌고 S&P 500 지수는 다시 5,0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5월까지는 금리 동결이 이어진 뒤 6월에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1일에 개봉한 영화 건국전쟁.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하고 세간의 부정적 평가를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다큐멘터리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32만 명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하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 흥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관객 중에는 눈물을 훔치거나 박수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면 왜곡이 너무 심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기회라고 호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주장에 현직 대통령이 동참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가수 나얼이 SNS에 영화 건국전쟁 포스터 사진을 올린 후 온라인에서는 댓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논란이 일면서 결국 댓글창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각 정당은 결집력을 키우고 또 중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대중 콘텐츠의 활용도와 효과가 어디까지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매일 290톤의 옷이 버려지고 있는 지금 리폼 또는 업사이클링이 새로운 소비 행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MZ세대를 중심으로 비싼 돈을 주고 샀던 명품이 낡거나 또 질렸을 때 그냥 버리기가 아쉬워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리폼과 업사이클링이 친환경적인 새로운 소비 문화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 상품 거래 당시 이미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후 리폼을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특히나 원형을 바꿀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데요. 실제 작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시선도 나옵니다. 작년에 있었던 재판부의 판단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라면서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명품 리폼, 소비자의 권리일까요? 아니면 상표권 침해 행위일까요?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노량진 컵밥거리, 저렴한 가격에 든든한 한 끼를 챙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에게 성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22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공시생이 눈에 띄게 줄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공시생의 자리를 일반 관광객들이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4,000원에서 5,500원 정도 되는 가성비 좋은 컵밥을 먹으려는 가족과 커플들이 컵밥거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컵밥거리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손님의 80%는 공시생이었는데 이제는 주말 손님 중 공시생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공시생들만 가게를 찾을 때에는 요일에 따른 매출 변동이 크게 없었는데 이제는 주말이나 연휴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컵밥거리의 달라진 풍경이 여러 사회 현상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왔다가 때가 되면 다시 가는 국경을 넘어서 세계 곳곳을 이동하는 이동성 야생동물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환경계획사나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이동성 야생동물은 총 1,180여 종입니다. 연구진이 종 보전 현황을 평가해봤더니 이 중에 22%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44%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류의 97%가 멸종 위기였고요. 파충류도 70%가 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동성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서식지의 손실이었는데요. 총 481종이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과잉 착취의 영향을 받는 종도 446종에 달했는데요. 예측 가능한 때에 특정 장소로 돌아오는 경향 때문에 특히나 취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나 빛공해, 또 플라스틱 오염 등이 동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역시나 탄소 배출을 줄이고 포획 등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 드는 기사였습니다. 2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엔 산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민기구 직원들의 테러 가담 사실과 난민기구 본부 지하 땅굴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난민기구 소속 교사들의 집에 인질들이 억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일 유엔 산하기구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건데 이번엔 인질 억류입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메일 성명에서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이 난민구호기구 소속 교사들의 집에 억류됐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풀려난 인질을 통해 확인됐으며 난민기구 시설을 통해 인질이 이송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지난달 난민구호기구 직원 12명이 지난해 10월 하마스 테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난민구호기구 본부 건물 지하에서 하마스 정보부대가 쓴 땅굴이 나왔다며 외신 기자들을 불러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난민기구는 테러에 가담했다고 지목된 직원들을 해고하고 내부 감찰을 시작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미국 등 9개 나라가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지원 중단을 발표했고 일각에선 기구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난민구호기구 측은 반발했습니다. I have said that these calls are short-sighted. The impact is not just on the short term. It's not just weakening our collective ability to respond to the humanitarian crisis. 하지만 이스라엘은 난민기구가 구호라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This is not a mandate that comes to check how to ensure you don't employ terrorists in the future, how to ensure you don't have infrastructure of hundreds of tunnels under UNRWA schools, under their main headquarters. This is how amazing it is. 유엔은 군사작전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라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중립성 유지라는 기본 덕목에 연거푸 생채기가 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YTN 지정훈입니다. 인도에선 농민 수만 명이 트랙터 만여 대 나누어 타고 수도 델리로의 상경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2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 경찰의 강력 대응에 맞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민을 태운 트랙터가 줄지어 이동합니다. 수도 델리로 향하는 도로는 시위 차량 만여 대로 꽉 찼습니다. 경찰은 델리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입을 막았습니다. 뽀얀 최루 연기와 함께 경찰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된 시위대가 우왕좌왕합니다. 물대포까지 동원해 해산에 나섰지만 시위대도 돌을 던지며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농민들이 시위에 나선 건 정부가 2년 전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시장을 개방하려는 법안 통과에 반대해 1년 동안 천막농성하며 얻어낸 약속입니다. 긴 투쟁 과정에서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등으로 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2년 넘는 협상에서 결과를 받아내지 못하자 또다시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एमएसपी खरीद की गारंटी का कानून बनाएं, डॉक्टर स्वामीनाथन कमीशन की रिपोर्ट के अनुसार फसलों के दाम दें, गन्ने को भी C200 के साथ जोड़ दें. 농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모디 총리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은 그 대한항공과 그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이야기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구분응선을 넘은 건가요, 교수님?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었는데요.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안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두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 부문을 분리해서 매각을 한다는 조건. 두 번째는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해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을 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한다는 이 조건 하에 승인을 했는데요. 두 번째 4개 중복 노선에 대해서는 저가 항공사죠. TA 항공이 취항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중복 노선은 인천 파리, 인천 로마, 인천 바르셀로나, 인천 프랑크푸르트 이 4개 노선에 대해서는 TA 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취항을 하는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는다는 것을 조건 하에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이 조건을 꼭 붙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물사업부가 항공사 특성상 좀 중요한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이 화물사업본부를 매각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인 이유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 네. 독과점 우려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아주 메가 항공사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과점 항공사가 돼서 독과점 항공사가 되면 가격 결정권이 세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이 독과점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 항공 특히 화물 사업 부분을 갖다가 매각을 하는 전제 하에서 합병을 승인하겠다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 이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매각 대상자를 찾는 조건이 이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일단 화물 사업도 분리를 하고 또 이제 그 타항공사에 이제 4개 항로 운송권을 넘기게 되면 이제 대한항공으로서는 사실 뭐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 인수 합병 성과는 거두기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 까닭이 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매각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독점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활용해가지고 이윤을 더 크게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물 부분을 갖다가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과 한국 간의 4개 항공 노선에 대해서 TA 항공의 진입을 허가를 하는 조건을 하에서라도 합병을 함으로써 그래도 이윤을 더 크게 여전히 크게 창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종을 합병을 하게 되면요, 단숨에 매출은 20조 원, 그다음에 항공기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두 항공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저가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 3개 저가 항공사를 합치면요, 국제선 기준으로 합산 여객은 3,335만여 명으로 전체 여객의 약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항사 여객을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5개 항공사가 80%의 여객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 국제선뿐만 아니라 단거리 노선은 또 저가 항공사가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이 독점력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서요. 이런 조건 하에서라도 합병을 승인을 받게 되면 이윤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큰 상황인데 현재 지금 3년 동안 이 절차가 이어지면서 14개 국가 중인데 지금 13개국, 13개국의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최종 합병까지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의 승인도 사실 제일 까다로운 것은 유럽연합의 승인이라고 봤었는데요. 유럽연합에 일단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역시 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난관은 미국과 한국 간의 노선에 대해서 그 독점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법무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마지막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이것도 한국과 유럽 노선의 그 독점 우려를 TA 항공이 취향을 하게 지원을 함으로써 해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주 노선 일부도 국내의 저가 항공사에게 이관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이 독점 우려를 해소해서 미주 노선 그 독점 우려 해소를 통해서 미국의 승인을 받는 것, 합병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좀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국내 기업 간 합병인데 다른 나라들 경쟁 당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그 해당 노선의 외항사들과의 경쟁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수님? 예, 이것은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각 나라의 역외 적용 조항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 이것은 우리나라의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죠. 이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을 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역외 적용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 행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지금 미국에서의 그 항공사들 간의 그 독과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격 결정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복리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법에 있는 그 독과점 금지 조항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국의 독과점 반독점 당국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역외 적용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유럽 연합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건 그냥 궁금한 부분인데, 그럼 외항사 간의 기업 결합을 할 때도 국내 이제 한국에 뭔가 이제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다른 예. 외국 국적사들이 합병을 할 때도 우리나라의 그 독과점 당국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만의 승인이 남겨져 있는데 미국이 이제 기업 결합을 승인을 한다면 지금 두 기업의 최종 합병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남은 절차는 앞으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기까지는 2년가량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절차는 뭐 인력 구조조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회사인 진에어랑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 3개 저가 항공사도 통합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는 2년가량이 걸리고요. 그 2년 동안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3개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2년 뒤에서야 본격적으로 통합 대한항공, 그다음에 통합 그 저가 항공사들이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밤사이에 이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지표가 나왔는데 3.1% 상승한 걸로 나왔거든요. 예. 이제 지난해 12월보다는 좀 둔화했는데 이제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예,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동월 대비로 3.1% 상승을 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 3.4% 상승률보다는 낮아졌지만요. 무엇보다도 시장 전망치인 2.9%를 상회했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도 0.3%로 시장 전망치 0.2%를 상회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할 때 가중치를 3분의 1 차지하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6% 상승하고 전년 대비로는 6%나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3분의 2를 주거비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전월 대비로는 0.4%, 그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로는 3.9% 상승을 해가지고요. 이것도 시장의 전망치인 0.3% 전월 대비, 그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 3.7%를 다 초과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물가가 뭔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기존의 데이터 흐름과는 좀 배치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빠르면 뭐 3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3월은커녕 지금 5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도 물 건너갔다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6월, 낙관적으로 봐도 6월 아니면 하반기부터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경제 지표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내수가 계속 위축되면서 경제 연착륙은 뭐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 지금 이런 좀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뭐 경제 연착륙은 물 건너갔다라고 보기는 이르다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늦춰졌지만요. 예.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늦춰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 소비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것은 기업들이 뭔가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들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또 오랫동안 동결을 할 필요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졌다고 해서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리고 경기 침체 골이 더 깊어질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뭐 하반기로 늦춰질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경기 침체가 크게 뭔가 골이 깊어져서 경착륙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아직 비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시점, 기대되는 시점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뭐 증시는 그렇게 썩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좀 다 급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발표 전에도 미 연준의 뭐 주요 인사들이 나서가지고 기준금리 인하가 조기에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매파적인 발언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발표로 인해서 뒷받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발표가 시장의 전망치를 다 상회하게 발표가 되면서요. 예. 그것이 이제 뒷받침되는 게 발표가 되면서 모든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뭐 지금 5월 달도 지금 물 건너가고 6월 내지 하반기로 미뤄지는 것을 지금 비관적으로 받아들여서 3대 지수가 다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잖아요. 뭐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인공지능 바람이 막 거세게 불고 있다. 또는 AI 열차라고 묶어서 표현하는 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AI 열차 놓칠라 얼른 탑승이라 이런 지금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 열차라고 표현을 했으니 어디까지 달리게 될까요? 예,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나 ARM 같은 경우 ARM이라고 하죠. 이게 ARM은 사실 반도체 설계 업체인데요. ARM이 설계하는 반도체들 중에서 이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반도체 또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초과하는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ARM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만에 9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올해만 주가가 5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그 AI 열풍을 등에 업은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ARM 이외에도 심지어 국내에도 AI와 관련된 주식의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관론은 그래도 지금 고금리 하에서도 믿을 것은 AI 관련된 주식들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AI는 앞으로도 계속 호재가 지속될 것이고요. 관련된 뭐 서버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만 계속 주가가 오를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 말고 이제 서버 관련된 업체들, 보안 업체들로 연쇄적으로 연관 산업으로 주가 상승의 그 파급 효과가 계속 확장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언젠가는 이제 하반기부터라도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기술주들은 또 금리 인하에 민감하기 때문에요. 기술주, AI 관련된 기술주들의 주가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낙관론들이 팽배하고요. 그 외에 이제 비관론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기대가 선반영돼서 주가가 너무 크게 올랐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근거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이죠. PER인데요.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인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향후 1년 실적 기준으로 해도 이 PER이 6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업계 평균이 28배인데 이거보다도 너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것도 근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비관론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책임하에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건데 이게 그 최근 지난해 11월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랑은 조금 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OECD 평균보다 아직도 높은 수준이야 이랬는데 이게 좀 엇갈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에 경총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경총에서 두 가지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통계청에서 OECD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총에서 제시한 근거는 OECD 기준하고는 좀 다른 자료입니다. 실근로시간, 이것은 모든 일자리, 전업, 부업 등에서의 실근로시간을 산출한 수치고요. 그래서 OECD 기준보다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주업에서의 근로시간을 산출한 수치라서 OECD 기준보다는 과소 계산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과대 계산될 수 있는 수치와 과소 계산될 수 있는 수치, 이 두 수치를 이용해서 다 계산해 본 결과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OECD 평균 수준과 근접하게 계산이 됐다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주 50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2012년 같은 경우는 OECD 평균은 12.4%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근로시간으로 봤을 때는 저기 보시면 이제 47.9%, 42.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0.2%인데 우리나라는 12.0%, 10.3%로 평균과 근사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것은 아무튼 통계청에서 OECD 기준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자료로 비교를 해봤으면 정확한 것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총에서 제시한 두 가지 자료,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봤을 때는 근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시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 장시간 근로자라고 분류하는 기준은 지금 OECD 기준으로 주에 50시간으로 잡는 건 똑같은 건가요? 예? 그 장시간 근로자라고 분류하는 기준이 지금 주에 50시간 이상 근로자라고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지금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한 걸까요? 예, 지금 주 50시간하고 주 60시간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주 60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정근로시간이랑 실근로시간 두 개를 다 비교해 봤을 때 OECD 평균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낮다 이런 지적에 있어서 좀 유연성과 생산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끝으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 생산성이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런데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노동 생산성이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은 이유가 노동 생산성이 코로나19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노동 생산성이 미국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결국은 그 노동이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좀 이제 조기 은퇴라든지 이런 걸로 실업이나 이런 것이 늘어났다가 이제 조기 은퇴가 늘어났다가 다시 재취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동시장 참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갖다가 좀 서로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서 모셔가려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자기
적성이나 뭔가 희망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니까 뭔가 노동의 그 배치의 효율성이 미국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사실 코로나19 때 다 자발적으로 은퇴를 해서 물러났다가 다시 자신이 원하는 적성에 맞는 일자리로 재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정체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면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사실 세 가지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세 가지 측면은 사실 고용에서의 유연성, 그다음에 임금 결정 방식에서의 유연성, 그다음에 뭐 해고에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한데 이것은 결국은 뭐 노동 개혁과 관련된 것이라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백현동 비리 의혹에 관한 첫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5달 만에 풀려난 김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늘 선고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 원과 함께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9개월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백현동 사업에서 김 씨의 역할은 사실상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것뿐이었다며 김 씨가 친분을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거액을 챙겨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 과정에서 정바울 회장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고 정 전 실장이 이를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씨의 친분 관계를 토대로 청탁이 실현된 것인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법원 판결로 검찰이 주장해온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돼 향후 정 전 실장은 물론 이 대표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대표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정보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 선고의 결과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3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 부부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씨의 큰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척추치료병원의 대리수술과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한 YTN 단독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팀을 새로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대리수술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했던 척추치료병원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 서부경찰서와 해당 병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보도 여파로 경찰은 서울 은평구 척추치료병원을 둘러싼 대리수술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대리수술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의 관계자들이 입건되고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도 대리수술을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가담한 의료인까지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장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 외에 쓰지도 않은 비급여 치료 재료를 썼다고 환자를 속이고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경찰 수사가 임박해오자 직원들에게 비급여 치료 재료 입출고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현재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은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언제부터 안 들어왔는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이들이 대리수술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서 이미 밝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리수술 의혹 재수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흘린 혐의를 받는 전 수사팀장 관련 수사도 조만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40대 초반인 이범호 1군 타격 코치를 신임 감독에 선임했습니다. 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김종국 감독을 전격 해임한 지 보름 만입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와 기아의 간판 타자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이범호 코치가 기아 쥐봉을 잡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2년간 계약금 3억 원, 연봉 3억 원 등 총 9억 원. 후원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종국 전 감독을 해임한 기아가 흔들리는 선수단을 다잡기 위해 빠르게 후임 감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야구장에서 야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가 워낙 좋으니까 저도 선수들 믿고. 기아는 이범호 신임 감독이 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선수단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있어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종범, 선동열 등 여러 명의 무게감 있는 외부 인사가 거론됐지만 내부 인사를 감독으로 승격한 이유입니다. 1981년생인 42살의 이범호 감독은 KBO 리그 첫 80년대생 사령탑이 되면서 빠른 세대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2000년 하나에 입단한 뒤 2010년 일본 소프트뱅크를 거쳐 이듬해 기아로 이적했으며 KBO 리그 통산 타율 2할 7푼 1리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어떻게든 기필코 한국 시리즈를 진출을 해서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저뿐만이 아니라 선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1번째 우승 이후 하위권을 맴도는 기아. 통산 최다 만루 홈런 기록 17개를 보유할 정도로 찬스에 강했던 40대 초반 새내기 감독이 이번엔 위기에 처한 팀을 구해야 하는 중책을 떠맡게 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이 높은 상태고요. 한낮에도 16도 선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기온을 11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고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영남 지방으로도 확대하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오전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충청과 남부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 대전은 9.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6도, 광주 19도까지 오르는 등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